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전 시간에는 4회에 걸쳐 박수현 팀장님과 함께 빌라 투자와 오피스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방송과 관련한 내용은 위에 보이는 카드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과 형제인 듯하지만 남남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소개와 오피스텔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은 수익형 부동산 컨설턴트 박수현 팀장님입니다. 자,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먼저 부탁드립니다. 자, 박 팀장님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선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럴까요? 도시형 생활주택, 흔히 도생이라고 하죠. 우선 도생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도생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빠른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빼줍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동주택은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원룸형 도생의 경우 30제곱미터 미만은 0.5대, 30제곱미터 이상은 0.6대입니다. 관리실 설치나 조경시설 설치도 공동주택과 달리 제외됩니다. 그 도생 형태가 몇 가지가 있죠? 네. 각각 형태에 따른 평형과 층수 차이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네, 도생은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도심형은 주로 원룸형이죠.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룰 내용이기도 하고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원룸형에 관심이 가장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원룸형 도생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립과 다세대의 구분은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660제곱미터 초과면 연립인데요. 가구당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에 층수는 4층 이하인데 1층을 주차장으로 쓰면 5층까지 건설이 가능합니다. 가구 수는 300세대 이하입니다. 이게 단지형 연립하고 다세대 도생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예전에 판교 SK 테라스라고 대장지구에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거든요. 여기가 292가구 모집에 평균 316.8대 1의 경쟁률로 청약 완판됐었거든요. 근데 하필 시행사가 화천대유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첨자 중 117가구가 취소를 했어요. 구독자 중 한 분이 상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계약을 해도 되겠냐, 뭐 이런 문의였었어요. 그래, 당첨자 중에 한 40%가 지금 포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계약하시라고, 일시적 현상이고 돈은 신탁에서 관리하니까 준공 안 될 일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이번에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줍줍 경쟁률이 343.4대 1이에요. 전보다 더 높더라고요. 포기하신 분들 잠이 안 오겠는데요. 대장동 특혜와 하천대유가 논란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당첨자분들의 심리적 부담이 좀 컸었나 본데요. 그래도 40%나 포기할 줄은 몰랐네요. 원룸형 도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형이고 원룸인데요. 이전에는 30제곱미터 미만은 거실과 침실 구분 없이 하나로 공간을 구성해야 하고 30에서 50제곱미터 이하는 거실과 침실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방의 개수는 법적으로 하나였거든요. 21년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형주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크기는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까지로 커지고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는 침실을 3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단 허용 규모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이니까 90세대면 30세대까지 가능한 거죠. 그게 아마 21년 9월인가 발표됐을 거예요. 네. 맨날 규제 하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완화로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도생은 방을 3개까지 줄 수 있고 오피스텔은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이 가능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 도생은 발코니하고 테라스 설치가 가능해갖고 서비스 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59제곱미터 도생이면 방 3개, 25평 아파트랑 같은 크기 공급이 가능한 거고요. 오피스텔은 테라스나 발코니 설치가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4제곱미터로 하더라도 그게 25평 아파트랑 같은 크기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이 120제곱미터가 되면은 32평 아파트 크기의 그 오피스텔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피스텔의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공급 확대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방 3개 도생이 전체 3분의 1이든 몽땅 다 방 3개든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서울 도심권에 이게 50제곱미터 이상의 60제곱미터짜리 도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84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 서울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수익률이 좀 더 높은 소형평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규정에 상관없이 법 규정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공급을 꺼리는 거죠. 84타입 아파트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박 팀장이 서울 도심이나 강남에 공급되는 84타입 아파트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상 거의 없는데요. 4년 전쯤에 제가 강남구 자곡동의 회미리타운이라는 오피스텔이 84였어요. 그게 저희 분양가가 뭐 한 8억 미만, 뭐 7억대였는데 그게 지금 매매가가 13억이니까 그때 제가 꼭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분들은 돈 많이 버시고 그때 놓치셨던 분들은 땅 치고 후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이후로 사실상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2018년에 오셨죠? 네. 뭐 지금으로 따져보면은 뭐 4년 정도 전이긴 한데 사실 그것도 자곡동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세곡동, 자곡동은 강남이지만은 사실 론반 많은 좀 이미지거든요. 그린벨트 네. 그 주변에 많으니까. 네. 자곡동하고 세곡동에도 좀 공급이 뭐 최근 몇 년 사이 좀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민간임대사업법이 완화되면은 오피스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오피스텔과 도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공통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공통점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이거 하나입니다. 딸랑 그거 하나요? 도생과 오피스텔은 외관과 내부가 비슷하고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지이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데요. 도생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거시설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도생은 1가구 1주택에 포함이 되고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에 준주택으로 일부 주택규제를 받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인 도생은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1에서 3%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4%입니다. 등록세까지 포함하면 요율은 좀 더 올라갑니다. 무주택자가 취득 시 도생은 전용 면적이 6평을 넘어가거나 두 채 이상을 보유할 경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이 상실이 되고 오피스텔은 평형과 보유수에 상관없이 무주택이 유지가 되는데요. 뭐 10채든 100채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의 경우 도생은 주택과 같은 대출 규제를 받기 때문에 DSR 40%가 적용이 되고 9억이 넘으면 사실상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15억 이상은 대출 자체가 불가하죠. 오피스텔은 LTV 70%입니다. 분양가에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LTV는 개인의 소득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자금 조달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했던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증여 아닌 증여건이 좀 있었죠. 네. 그 집을 살 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투자 목적이라면 더더욱 중요하죠. 수익률이 달라지니까요. 그게 우리가 대출 얘기하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피스텔도 DSR 40% 적용 아니냐 네. 이거거든요. 네. 박 팀장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고 있죠. 22년 1월 1일 이후 분양 승인이 난 오피스텔은 DSR 40%를 제외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비주택 DSR 40% 적용 내용은 이건데 이게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사실 상가, 주상복합, 빌딩, 토지 모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가계대출일 경우에 적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 팀장님 오피스텔은 뭘로 대출 받죠? 뭐 일반 임대 사업자로 받죠. 20년부터는 사업자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요. 그렇죠. 오피스텔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니거든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뭐 주택규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신규 분양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신규 분양 오피스텔은 무조건 업무시설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임사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 상황에 따라 갖고 주택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DSR 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규는. 네. 근데 말 그대로 기존 오피스텔을 인수했다. 네, 네. 기존 오피스텔을 인수해갖고 나 실거주 할 거야. 이런 경우에서는 그거는 가계대출해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네. 근데 분양 오피스텔은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요즘 한동안 은행에서 대출 조이다 보니까 이게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둘 다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DSR 규제로 대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조여서 은행에서 몸살인 거예요. 네. 그리고
기준일이 1월 1일 이후부터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거는 이제 펜스 치고 있거나 끼케가 땅 파고 뭐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아직 적용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전세라는 좋은 수단이 있거든요. 전세 대출은 또 DSR 40% 적용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장 많은 대출이 규제 없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이 얻을 수 있는 투자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출 규제를 피할 수가 없지만 오피스텔은 길이 있죠. 도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테라스나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서 실상 공간이 넓다는 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 면적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서비스 면적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평당가가 같아야 돼요. 네. 예를 들어갖고 59 도생하고 59 오피스텔이 평당가가 같아야 여기는 서비스 면적을 주니까 여기가 더 크고 좋아요가 되는데 근데 전용 평당가가 오피스텔보다 비싸게 나오면은 그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도생과 오피스텔이 각각 공급이 된다면 분양가 차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뭐 길 하나 차이로도 입지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비교를 하려면 오피스텔과 도생을 같이 공급하는 현상을 봐야 되는데 같은 단지의 오피스텔보다 도생의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서비스 면적을 포함해서 실사용 면적으로 계산한다면 도생이 오피스텔보다 조금 더 낮기는 한데요. 그 차이가 뭐 5에서 한 10%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또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서비스 면적은 어디까지나 서비스 면적이지 주거 면적은 아니거든요. 난방 등의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분양가 또 외에 뭐 확장비 등 옵션비를 추가 분담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네. 말씀하셨듯이 오피스텔하고 도생이 한 건물 같이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 그게 보면은 도생이 규제가 약하잖아요. 주차나 이런 게 네. 법적 규정이 약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피해 가려고. 그러니까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가치 있는 공간에 특히 있는 거는 그렇게 크게 추천할 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도생을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1, 2인 가구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도생도 선택이 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도심 역세권에 공급이 되니까요. 그런데 투자 상품을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룸형 도생은 오피스텔에 비해 단점이 좀 많습니다. 물론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어쨌든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관한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분양 현장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잠실에 2억대 원룸 오피스텔이 분양 중에 있습니다. 준공 오피스텔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전세도 맞춰드립니다. 잠실 시그니처 오피스텔과 관련한 내용은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박수현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1599-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동영상 설명에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도 있으니까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지금까지 투자 반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